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즐겁게 보내고 계신가요? 뜨겁던 부동산 시장에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나서 그야말로 시장이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이 어땠는지 또 추석 연휴 이후 시장에서는 어떻게 변화가 될지 아마 궁금한 점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부동산 따라잡기에서는 특별한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과 추석 이후의 부동산 시장 전망 그리고 내놓으라 하는 전문가분들과 함께 쉽게 피부에 와 닿게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석 특집입니다. 부동산 따라잡기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파리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시고 또 추석 이후의 부동산 시장을 함께 전망해 주실 네 분의 전문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용석, 장한식, 기룡, 엄태욱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네 분의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하니까 추석 이후에는 좀 더 편안하게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맞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잡히는 것 같다가 또 오르는 것 같다가 사실은 매매를 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갈팡질팡하거든요. 일단 우리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지난 2달간의 평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뭐 파리 대책은 네. 전방위적인 규제책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또 좀 풍선 효과라고 그러죠. 이번에 뭐 이제 성남시 분당구라든지 대구시 수성구라든지 네. 많이 올라가는 느낌이 드니까 바로 또 규제를 지정이 했고 됐죠. 예. 그래서 지금 대책은 네. 전방위적인 대책이 나오고 풍선 효과가 나오면 바로바로 나오는 대책입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심리적으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그런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조금 들어가 보자면 네네. 일단은 금융 쪽은 대출을 적게 해주는 거죠. 투기과열지구는. 예를 들어서 20% 정도 대출을 적게 해준다. 이거 굉장히 투자 수요를 묶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네네. 또 거기 청약시장 같은 경우는 가점제를 확대하고 그 다음에 1순위 자격 요건을 강화시킨 거죠.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할 분들에게 꼭 그렇게 기회를 주겠다. 네. 재건축 굉장히 강합니다. 재건축 지양도가 안 되죠. 물론 네. 이제 또 이번에는 10년 보유하고 5년 거주하면 1가구 2주택은 또 양도할 수 있게끔 법을 보완하겠다. 네. 자, 뭐 이런 게 규제가 사실은 뭐 계속 보완책이 나온다는 것은 또 좋은 면도 있지만 네. 너무 또 어떤 경기를 위축시키는 그런 어떤 부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또 뭐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가 또 내년 4월 1일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정부는 요점을 좀 정리하자면 네. 많이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 팔게 해서 실수요자들, 내 집 마련하는 무주택자를 사게 하겠다고 하는 취지인데 네. 아직까지는 그게 정확하게 먹게 들지는 않고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아마 추가 대책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집값 안정시키겠다라는 그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오를 것 같다 하면 그때그때 지금 규제책을 내놓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집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투자를 좀 제한하겠다. 라는 의미로 대출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청약 규제라든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과연 실수요자들에겐 도움이 되는 것인가? 반포 지역의 청약률이 굉장히 높았던 이유가 네. 이제 지금 3.3제곱미터 4,250만 원 정도에 분양을 했는데 네. 주변 시세가 뭐 반포 자이 같은데 지금 뭐 한 8, 9년 된 아파트여도 네. 평당 5,500까지 가거든요. 네, 훨씬 높았죠. 네. 네. 그러니까 부동산을 모르신 분들도 이건 싼 싸다.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4,600만 원, 4,700만 원 올라가는 타이밍이었는데 네. 정부 분위기라는데 아직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다고 했지 지금 시행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을 받으려면 주택보증기금에 보증이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 눈치를 본 거죠. 정부 눈치를 본 거고. 그래서 낮게 분양을 하다 보니까 청약이 되면 바로 3억을 볼 수 있고 4억을 볼 수 있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과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앵커님 같으면 3억 번다는데 안 하시겠어요? 사야죠. 저도 사실 당장 달려가고는 싶었는데. 근데 이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 이번에 경쟁률에서 떨어진 점수가 네. 몇 점인지 아세요? 몇 점이에요? 71점도 떨어졌다고 그럽니다. 보통 이전 단지에서는 뭐 한 65점 정도면은 네. 대부분 당첨이 됐거든요. 네네. 그리고 안정권이다 그러면 67점대였는데 무려 71점도 떨어지는 그 정도로
많은 그 점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번에 대거 참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가점제가 적용을 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 가지 대책으로 재건축 상황이라든가 재개발 쪽도 조금 영향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어떤 양상을 보였는지도 궁금한데. 재건축은 뭐 이제 구체적인 그 여러 가지 예외 사항도 있지만 네.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투기과열 지구 내에 이제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조합원 지양도가 안 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 투자자들이 사서 또 팔고 해서 단기적인 투자 수요가 들어왔었는데 네.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왜? 지금 사는 분들은 지양도를 못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아예 장기로 이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투기 수요가 아무래도 적어질 수밖에 없고 네. 그만큼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걸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탑이 좀 돼버리는 그렇죠. 상황이죠. 위축되는 거죠. 네,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네. 예.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짚고 갈 것이 물론 건물도 그렇습니다만 상가나 오피스텔 쪽도 약간 비교가 있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주택 쪽에 대한 여러 가지 세금 규제부터 시작해서 규제가 많기 때문에 그게 이제 수익형 부동산, 지금 네. 상가라든지 네. 오피스텔이라든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들 거기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는 있죠. 예. 다만 이제 보면은 또 묻지마식으로 네. 어디 뭐 풍선 효과가 난다더라 그러면은 이 풍선이라는 게 여기가 한 손으로 쥐고 있을 때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이게 이 쥐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어떤 그 가능성이 있는 시장인데 네. 이게 흘러가게 된다고 했을 때 쪼그라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질문 잘 하셨는데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단순하게 규제 바깥의 지역에서 풍선 효과에서 묻지마식 투자하는 건 이건 나중에 거품이 풍선이 쪼그라들 수 있기 때문에 그 꼭지점을 잡으신 분들은 나중에 뭐 주택을 지었을 때 공실이 나올 수 있고 대파기 힘들 수 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디가 무조건 경쟁률이 체감 경쟁률이 높다고 해서 꼭 미래 가치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걸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대책만 단순히 보지 마시고. 그런데 예. 요즘에 이제 그 재건축 단지 대상인 데에서 네. 기존에 정부에서 세 채까지도 이제 주택을 주니까 네. 여러 채를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세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은 팔아야 되는 상황이 이제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 채 중에 그거를 만약에 사잖아요. 근데 이 산 그 주택이 재건축해서 나중에 입주권을 못 받는 주택이 있어요. 그래서 현금 청산이 되는 이 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합에 가갖고 계약서 쓰기 전에 반드시 이 사람이 이 단지 안에서 몇 채를 가지고 있고 이 해당 호수는 분양권을 해서 이제 나중에 입주권을 받아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네. 그걸 확인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계약서에도 많이 써놓으면 좋은 그런 조항이죠. 그러니까 청산이 네.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조합에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계약서에 그런 특약 문구를 넣어서 이 뭐 매도인은 여기에 뭐 주택이 뭐 한 채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특약 사항을 써서 논다라고 하면 좀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청약이라든가 그리고 뭐 대출 규제라든가 가점제 등등등 해서 변화되고 있고 지금 투자자들도 어느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안에 문제점들이 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보완을 한다면 정말 우리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될지 조언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문가들이시니까. 네,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부동산의 개별성을 무시한 지역으로 묶어서 투기 지역, 네. 강남 4구 플러스 뭐 영등포라든지 양천, 강서 뭐 이런 지역들, 네. 또 그 외에 서울 지역도 투기 과열지 이렇게 묶는 것은 좀 개별성을 완전히 무시한 거다. 왜냐하면 강남권의 안에서도 공동주택으로 가장 비싼 공동주택이 뭐 우리 재벌가 분이 소유하신 100억 가는 공동주택도 있고요, 서초구에. 네, 또 강남 안에서도 반지하방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똑같이 규제를 하는데 그건 맞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강남 안에서도 뭐 2억대, 3억대 뭐 빌라에 거주하신 분도 있고 또 세대로 사신 분도 있고 물론 마찬가지지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는 조금 어느 정도 차별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번 대책에서 계속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가 실수요자들이 우리도 그 현업에서 보면 집을 살려고 하는데 대출이 안 나와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도 무주택자고 실거주를 원하시는 분들 같으면 LTV DTI를 예전처럼 60% 선이라든지 좀 높여주는 방향. 또 그리고
뭐 로또 청약 하는데 어차피 로또 청약 되는 거 그러면 무주택자들한테 집 없는 사람한테 로또 어차피 줄 거면 그분들한테 줘야지. 네. 우리 앵커님처럼 주택 있는 분들한테 자꾸 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예, 그거 그런 아닌 얘기는 건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지금 현재 정부의 이 파리 대책의 핵심은 주택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좀 팔아라. 소매인이나 실수요자들이 살 수 있게끔 이렇게 이 얘기잖아요. 지금 현재 이 관심 대상이라든가 그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에서 보면은 양도소득세를 이제 중과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 주택자들이 양도를 하게 되면은 기존 일반 세율에다가 10%포인트를 더 얹어서 이제 내야 되고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 일반 세율에다가 20%포인트를 더 얹어서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그냥 단순한 10%, 20%를 더 내는 게 아니고요. 거의 두 배, 2.5배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한 4천만 원 정도 내는 그 양도소득세를 2주택자자 그러면은 거의 뭐 8천, 7천까지, 9천까지 올라가고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억 3천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동안 과거에 정부에서 많이 좀 사갖고 부동산 미분양도 좀 털고 부동산 경기 좀 이렇게 잘 되게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사줬더니 이제 와가지고는 팔으라 그러면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니 이 세금으로 다 나갈 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팔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양도소득세 많으니까 못 팔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좀 할 수 있게끔 좀 열어놨으면 좋겠어요. 이 20%포인트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내는 금액의 거의 2.5배 정도를 이제 최대로 많이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부담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예, 3주택인 걸로 이해가 정리를 하시죠. 3주택자 보유주시기 그걸로 본인께서. 주택 세 채 보유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정말 그렇네요. 강남에서도 사실 강남 빈곤층이라 그래서 사실 힘겹게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사실 그 외의 지역에도 투기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도 굉장히 비싼 주택들이 있거든요. 그걸 그렇죠. 포괄적으로 그냥 규제를 해버리면 네. 좀 기준이 달라져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LTV, DTI 부분에 있어서도 지난 정권과 사실 부동산 기간이 좀 길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이렇게 올려버리면 단기간에 너무 많은 양의 규제를 한꺼번에 주면서 지금 국민들도 많이 이제 혼선이 되지만 이 정책을 또 풀어가는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많은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들이 이제 뭐 보완 대책이 나오고 네. 또 너무 이 큰 혼란 상황이 오다 보니까 원래 추석 전에 주거 대책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그랬는데 또 최근에는 또 이제 추석 끝나고 이후에. 발표한다고 할 정도로 그렇죠. 이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경기 부양 책에도 완전히 반하는 대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중요한데요. 하셨는데 중장기적인 정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좀 과감한 인구 분산 정책을 쓰지 않는 이상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중장기적인 정책인데 자 세종시를 보세요. 네. 세종시가 행정주시 복합도시 갈 때까지 국민적인 투표까지 붙일 정도로 얼마나 그때 시끄러웠습니까? 예. 근데 지금 지나고 나니까 시끄러웠든 안 시끄러웠든 거기에 한덩어리 띄워주니까 맞아요. 어때요? 분산은 어느 정도 됐잖아요. 네. 그게 안 가고 여기 있었으면 지금은 더 혼란스러워. 물론 이제 세종시가 또 아파트가 이제 가격이 올라가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네네. 자 세종시 행정주시 복합도시에 가는 것처럼 여러 가지 기업과 학교와 이 여러 가지 연계를 해가지고 어떤 정부에서는 인센티브를 주면서 대기업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정말 아주 그냥 시끄러울 정도의 큰 정책을 인구 분산 정책을 지방의 중소도시 근처에 다 띄워서 보내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런 그러네요. 정책을 써야 돼. 이것만 가지고 제가 1시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서울시를 이제 예를 들자면 서울시의 지금 주택 아니면 뭐 상가주택 포함해서 적어도 30년 정도 이상이 된 주택의 이 분포를 보면은 약 30%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도심을 재생을 해야 되는 도시 재생 이 뉴딜을 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겠다고 지금 서울시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파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당분간 파리 대책에 의해 보면은 뉴딜 사업은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서울시가 뉴딜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서울 수도권의
밀집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아파트 수요예요. 예, 치열하죠. 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는 주택, 다세대 연립, 그다음에 오래된 그 아파트들이 내부 환경이 별로 안 좋아요. 주변 환경도 안 좋고.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한 가구당 뭐 3,5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내부, 외부 이렇게 개발을 해서 좋은 환경으로 끌고 가면 아파트뿐만이 아닌 이런 지역으로도의 이 임대 수요 또 실수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네. 정부에서 볼 때는 거기는 아파트를 지어놨기 때문에 그거 개발한다 그러면 거기가 올라갈 거니까 하지 말아라 이거잖아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 과연 누가 맞는지는 좀 세월이 지나가 봐야 알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서울시에 이 슬럼마를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서 물론 뭐 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역을 다시 선정을 해서 이제 네. 점차적으로 하는 거니까 네.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큰 틀에서 보자면 수요 대책뿐만 아니라 공급 대책도 반드시 줘야 된다. 이 얘기가 굉장히 쏙 들어오고 그리고 그냥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그 중장기적인 대책을 좀 그림을 그려달라 이런. 아니 이제 얘기였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뭐 그 도심 뉴딜 재생 사업을 이제 선정을 해서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내년부터 한다고 해도 네. 그게 재건축 재개발만큼의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근본적인 어떤 주거 어떤 공급 대책은 되긴 힘들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결국은 네. 이렇게 정비 사업장으로 인해서 추가 공급이 안 되면요. 이 신규 주택의 수요, 그러니까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사업장들 있잖아요. 네. 이런 사업장들의 희소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꾸준하게 공급될 수 있는 좀 네. 중장기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겠죠, 앞으로도. 알겠습니다. 추석 특집 부동산 따라잡기 8위 부동산 대책에 대한 영향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과 참고 자료들입니다. 부동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에 대한 전망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투자 판단과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모님 대형 아파트 팔지 말라고 얘기해야겠네요. 예. 유망지역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요, 어머님이 네. 팔고 나가신 지역을 꼭 사야 돼요. 네. 팔고 나가면 갑자기 오르더라고요. 제가 상담을 좀 잠깐 해드렸는데 네. 팔면 올라. 네. 그러니까요. 네. 대형 아파트 자꾸 투자- 하시려고 그러시는데. 투자하는데 정확한 지침이 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좀 표준 모델이 되고 있죠. 네. 네, 다음 반대로. 구적 때는 한번 부모님 모시고 한번 특집을.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부동산은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이거는 가장 먼저 오르는 지역은 네. 직장인 많이 들어오는데 아. 특히 대기업, 큰 기업들 들어오는 네, 지역은 네, 제가 뭐 얼마 전에 미국 갔다 왔죠. 미국 같은 경우 실리콘밸리. 네. 거기는 2008년 금융위기에 우리나라도 거기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했고 미국도 거의 우리나라랑 곡선이 비슷합니다. 근데 실리콘밸리 쪽은 뭐 세계적인 기업들 다 있죠. 구글이라든지 네.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휴럽패커드라든지 그때 안 떨어졌어요. 물론 우리나라도 강남 접근성 좋은 중소형 20평대 용인이라든지 이런 데 30분이면 강남 오는데 이런 중소형도 안 떨어졌어요. 네. 다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지역은 계속 수요가 오니까 안 떨어진 거죠. 자, 이걸 봐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마곡지구 있죠, 서울. 네. 마곡지구는 강서구의 끝입니다. 끝인데 대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엠벨리라는 아파트가 30평대, 거기 7단지 거기 제일 많이 네. 그 뛰는 데가 10억 가까이 되죠. 네. 거기. 근데 저는 이제 이 얘기를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게 이 삼성동에 한전 우리 10조 5천억이 넘게 그 큰 이슈가 됐었죠. 낙찰받고. 네, 네. 이게 5년 되면 들어온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런 어떤 그 변두리에 대기업이 들어온다고 해도 이렇게 아파트 값이 뛰는데 네. 중심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제가 완징이라는데 중국 얘기했잖아요. 네. 어마어마하게 뛰는 거죠. 이건 우리가 맨날 나와서 어디 뭐가 들어섭니다 하니까 시청자를 다 애웠어요. 네, 맞아요. 이게 한참 외웠기 굳이 때문에 외웠어요. 아 그거 네. 들어오는 거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네, 네. 막상 보세요. 제가 이 5년 뒤에 들어올 때 가격이 어떻게 될까? 지금 앞에 쉽게 얘기해서 거기 뭐 현대시스테이트나 삼성동에 보면 대표적인 대단지가 거의 10억 정도 하는 게 15억까지 최근에 뛰었거든요. 자, 이건 거품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15억이 얼마로 가는지 한번 보세요. 저는 아마 상상을 초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직지근접에 있는 아니 그 아파트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네, 네. 제가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네. 이 강남권의 이 대기업의 이 연봉 많이 받는 수요가 들어오는 흡수할 수 있는 강남 상구 그 근처에 접근성이 있는 우리가 집을 구할 때
내 직장에서 가까운 곳부터 구하지 먼 데부터 구하지는 그렇죠. 않잖아요. 예, 그렇죠. 여기 비싸다 그러면 전철이나 버스 노선에서 어디가 좋은 지역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남역에 출퇴근하는 사람이 서울도 입구역 가서 서울도 입구역에 한동안 많이 올랐던 것처럼 네. 이제 그런 게 이제 교통 접근성을 그건 오르는 거죠. 영향을 받아서. 네. 직장인이 바로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강남 쪽은 우리가 계속 떠든다고 그래서 너무 무감각해지지 말자. 맞아요. 예. 예. 그래서 굉장히 큰 호재고 용산. 네. 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산은 뭐 한남 뉴타운, 그다음에 용산 민족공원, 그다음에 뭐 거기 한강에 있는 그 동비촌동이나 이게 그 재건축 단지 이게 또 가장 비싼 우리 아파트 한남 도일 앞에 외국인 네. 부지 또 고급 주택 또 분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용산은 호재 덩어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 강남과 용산을 아우르는 이 지역들, 이 지역이 저는 가장 큰 어떤 그 앞으로 눈여겨봐야 돼. 지금 네. 잡고 있는 거지 잡힌 게 아니에요. 부동산 가격이. 알겠습니다. 네. 또 유망 지역 좀 조언을 해주시죠. 저는 저희 건물 쪽을 얘기를 드릴 수도 있는데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부동산을 시작한 게 강남에서 시작했고요. 네. 지금 뭐 한 14, 15년 돼 가는데 안타깝게 바라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손님들을 맞으면서 손님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음마 아파트 투자하면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고 또 네. 어떤 아파트 투자하면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저는 달나라를 가는 그 우주선도 그렇고 아주 복잡한 그 피라미드도 그렇고 출발은 덧셈 뺄셈해서 출발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 기본으로. 부동산도 기본적인 공식이라든지 기준을 잡고 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하는데 가장 큰 게 뭘까요?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거와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눈에 네. 보이는 것은 입지적인 거니까 전철, 또 그 이외에 환경 이런 부분이 있을 테고 여기에 플러스 하나 녹지가 좋아야 됩니다. 양재천이라든지 아니면 녹지가 좋아야 돼. 이게 보이는 조건이고 네. 보이지 않는 조건은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를 선정을 해서 등기부를 한번 열라면 보면 네. 기본적으로 땅 지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의 기본적인 공식을 생각하시면 아파트 재건축 투자도 강남에 상당히 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건물은 알겠습니다. 유망적이 없는 걸로. 아니 건물은 이제 워낙에 제 메인 소스니까 네, 뭐 충분히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원래 얘기하면 예. 그런데 이제 했다고 우리가 자꾸 생각했는데. 이제 서울만 얘기하니까 네, 지방에 그 계신 얘기 분들도 좀 여쭤보려고 궁금하실 거 했어요. 아니에요. 네, 지역의 유망 지역은 어느 쪽이 좋은지 좀 궁금해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공식 이거를 반드시 대입을 해줘야 돼요. 네. 지방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교통이 좋거나 앞으로 좋아질 지역. 네. 그다음에 산업단지나 아니면 기업들이 더 들어와서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 이 세 가지가 딱 맞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유망한 투자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부터 얘기한 게 부산 자체를 놓고 보면 서구 지역이 많이 낙후되어 있는 지역인데 작년부터 제가 투자를 하라고 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좀 욕을 먹었습니다. 거기가 좀 지정이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욕 좀 먹었는데 그런 지역. 그다음에 대구의 수성구 지역.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산업단지가 형성이 되고 인구 많이 들어가고 있는 천안, 신도시, 아산. 네. 그리고 이제 누구도 다 아는 평택. 네. 평택은 지금 들어가면은 아마 7분홍산 정도 와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과천하고 안양 사이에 인덕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예, 여기가 앞으로 지금도 이제 거기 산업단지 들어가고 또 과천에 지식산업밸리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주거, 직주 근접의 배후 주거 지역으로 각광이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특히나 이제 적은 돈으로 이제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 뭐 상가나 오피스텔,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상가도 좀 저렴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하남비사 강변 신도시의 역세권 상가 오피스텔, 그 다음에 판교, 그 다음에 김포. 네. 김포는 이제 주로 아파트 단지 위주로 해서 이제 베드타운의 기능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 게 김포 한강 신도시겠는데 그쪽 지역은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학생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가 투자하는데도 괜찮은 지역이다 생각이 들고 네. 뭐 최근에 많이 부동산 가격이 빠진 동네 있죠. 마산, 창원, 거제 네. 이쪽 지역에 또 아마 발품 팔면은 상당히 좋은 지역이 될 거예요. 특히 거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정부가 조선 사업을 분명히 일으킬 거거든요. 국가 산업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다시 살아나거든요.
예, 그게 멀지 않다는 얘기죠. 지금은 마치 죽은 도시처럼 그렇죠. 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데 네. 거기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최근에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몰렸던 지역이 뭐 재건축. 네. 재건축부터 시작해서 주변 아파트 가격 끌어올렸으니까. 네, 뭐 네. 재개발 쪽도 네.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대단지 위주 아파트. 대부분 많은 세대가 있고 재건축 호재가 있는 지역을 쳐다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조금 잠잠하다 보니까 거기만 쳐다보다가 이제 옆에를 이렇게 한 번씩 보게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인데 상대적으로 소단지, 대단지가 아닌 기존 아파트들이 갭이 차이가 현저하게 좀 낮은 지역들이 있어요. 네. 그런 지역들은 제가 볼 때 이제 우리나라만 있는 거죠. 전 세계에서 갭 투자라는 게. 네, 네. 왜냐하면 전세 제도 자체가 한국에만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제가 외국 가서 갭 투자 얘기하면 놀랍니다. 그렇게 적은 돈을 투자할 수 있냐. 네. 나도 한국 가야겠다. 이번에도 미국 가는데 몇 명 따라올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갭 투자해서 네. 2, 3억이면 30평대 또 오히려 중대형도요. 갭이 얼마 차이 안 나는 아파트들이 그렇죠. 있어요. 예, 전세가하고 비슷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갭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또 이런 뭐 5억 정도 된다 그러면 조금 쪼개가지고 네. 쪼개가지고 뭐 또 청약시장 같은 경우도 조금 피가 붙어 있는 내가 자격 요건이 안 되면 네, 피가 네. 붙어 있는 것도 보면 주변 시세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 더 어떤 생산이 있겠다, 좀 올라갈 갭이 네. 있겠다 하는 부분들은 피가 붙었다고 해서 내가 왜 이 받고 내가 사야 되냐 네. 주고서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원래 원주민들이요 제일 부동산 투자를 못합니다. 어느 지역을 가든 저거 5억짜리인데 내가 뭐 미쳤어 7억 원래- 주고 사게 원래 살던 앞으로 사람이니까. 10억까지 갈 거를 생각을 못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버릴 걸 버릴 줄 알아야 투자 성공할 수 있어요. 네. 그런 투자 또 투자 때 별로 이제 우리 그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강남에서 이 엄청나게 나중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텐데 다세주택 지금 생각하면 지금도 예전에 지금 보면 투룸이 뭐 4억대도 나오고 뭐 조금 더 큰 거는 5억대 나오고 그러는데 네. 투룸도 네. 예전엔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 맞아요. 현실로 펼쳐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앞으로 더 상상 못하는 일이 펼쳐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뭐 지금 아파트 가격이 너무 고점이다, 거품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서울 시내 특히 중심권의 아파트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장영수 전문가님께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진짜 동감합니다. 아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만 쩐의 전쟁이라고 하셨는데 삶의 전쟁 안에서 우리가 좀 불편하다고 해서 돈 얘기, 집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좀 그래서 신랄하게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추석 이후에 어떻게 변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눠주셨는데요. 먼저 네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 대응을 위한 알짜배기 정보들 나눠봤습니다. 저희 내일도 여러 가지 정보들 들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